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벌써 청솔몰님 1 등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디딤돌님 들어와 주셨고 날씨가 찜통 더위라고 제가 퇴근할 때 너무 숨이 차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기온을 확인해 봤더니 느낌상 한 35도 되는 줄 알았더니 33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한 4도 정도 더 올라가고 비 소식도 없고 비 소식 있는 날도 굉장히 덥고 그래서 여러분 데이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왜 하필이면 주제를 오늘 이제 저희 시즌 6의 8번째 시간이거든요. "손발이 차가워요." 이렇게 이게 겨울 주제지 웬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 이런 주제를 가져왔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 요즘도 저한테 와서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겨울에 손발이 차가운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날이 추우니까. 유니님께서 "시원해 보인다."고. 이게 올해는 여기 그 비욘디 스튜디오의 냉방 사정이 좋은데요. 보통 때는 이제 요 시즌에 방송을 하면 방송 스튜디오 나가면 막 등에 이 조명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또 약간 저녁 때는 냉방을 덜 해 줘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땀이 땀바다를 해 갖고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사정이 좋아서 오늘도 되게 더울 줄 알고 가장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왔는데 의외로 뭐 선풍기도 틀어 주셨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창문에 다는 에어컨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위에서 좀 찬 공기도 나와서 여기가 바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콜로라도는 오늘 최고 기온이 27 도라고. 근데 아마 콜로라도는 또 습기도 안 많죠. 습기 안 많아 가지고 습기가 많으면 더 덥잖아요. 근데 습기가 안 많으면은 좀 덜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날씨가 좋은 동네라서 '습기도 안 많지 않을까?' 요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저한테 와서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손발이 차가워요."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요."를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수족냉증. 수족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어떤 질환명이 아닙니다. 증상에 가깝거든요.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도 손발이 그냥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차갑게 느끼는 거를 수족냉증이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 주변에서 수족냉증 있다는 분 보면은 대부분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분인 경우가 많고 아주 젊은 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수족냉증이 있어도 이 사실 수족냉증이 우리 그 삶에 있어서 수명을 짧게 하거나 이런 원인들인 경우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적고요. 대부분은 양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불편은 하지만. 근데 인제 일부 질환에 있어서는 치료가 꼭 필요한 수족냉증이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만나는 환자들 굉장히 많은 수족냉증 환자들,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왜 수족냉증이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건 레이노 증상이에요. 요거는 차가운 물체를 만들거나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첫 번째 손가락이 하얘집니다. 뭐 5 개가 다 하얘지기도 하고요. 몇 개가만 하얘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손가락이 펄해지죠. 왜냐하면 산소가 하얘지는 이유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하얘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산소가 없으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증이 와서 펄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혈액순환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뻘개져요. 이 3 단계를 거치는 찬 물체나 찬 공기에 접했을 때 요 3 단계를 거치는 요런 현상을 레이노 증상이라고 합니다. 레이노 증상은요 사실 꽤 많아요. 수족냉증 자체도 많아요. 이렇게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1명 이상은 그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레이노 증상도 꽤 많아서 많게는 한 20 명에 1명 정도가 아주 뭐 심한 정도서부터 아주 경한 정도까지 레이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레이노 증상은
저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떤 나쁜 질환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1차성 레이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해서 레이노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환은 대부분이 류마티스 질환이에요.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면서 혈관이 과민해져 가지고 레이노 증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원인이 되는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류마티스 질환 하면은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조금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루푸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클레로도마 경피증에 레이노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노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류마티스 내과를 가셔야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레이노 증상인지 그 경우도 이제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2차적인 증상인지를 구별을 해서 2차적인 증상이라면 당연히 그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를 해야 레이노 증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시력과 차달을 떠나서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 파란색으로 변했다,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야 뭐 류마티스 환자를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제가 레이노 증상을 간혹 봅니다. 어떤 경우 보냐면 약물 때문에 레이노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흔히 또 베타 차단제라는 게 혈압약으로도 쓰고 여러분이 왜 앞 시간에도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두통이 계속 재발하는 분들한테 편두통 예방약으로도 베타 차단제를 쓰고요. 그다음에 혈압약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은 본태성 진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목 따깍따깍 흔드시고 손 이렇게 약간 떨리는 그런 분들한테 쓰는 베타 차단제가 있거든요. 그 베타 차단제가 레이노 증상을 일으켜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한 70 정도 되는 여성분이 근데 선생님 저는 겨울만 되면 손이 하얘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물어봤더니 혈압약으로 베타 차단제를 쓰고 계셔 가지고 끊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제가 이제 30년 넘게 의사를 했는데 베타 차단제 때문에 레이노 증상이 일어난 경우를 제가 진단해서 이제 좀 도움 드린 경우가 무려 3 경우나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베타 차단제가 굉장히 레이노 증상을 많이 일으켜서 보고에 따르면은 많이 일으키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무려 7% 정도까지 레이노 증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내가 겨울에 또는 겨울이 아니더라도 뭐 냉장고 안에서 반찬통을 꺼냈는데 그럼 반찬통이 차갑잖아요. 그럼 손이 하얘지고 파래지고 따끔따끔하고 아프더라 이런 분들은 약부터 먼저 이렇게 리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에르고타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더 흔하게는 이제 클레밍이라는 상품명으로 되어 있어서 두통 발작이 왔을 때 먹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레이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성인도 ADHD 약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때 콘서터라는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는 ADHD 약인데 이 약도 역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레이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콧물 뚝뚝 떨어질 때 먹는 약이 여러분 수다패드라고 감기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콧물약은 대충 다 이 성분이거든요. 이 수도에페드린 성분이 이것도 또 역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레이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암제도 레이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항암제 같은 거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레이노 증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찬 거에 노출을 안 하는 게 우선이지만 다른 약들은 좀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약을 리뷰를 하는 게 가장 먼저 해 볼 일입니다. 소피아 님께서 겨울에 잘 때 수면 양발 신고 잔다고. 예. 저도 수면 양발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에 잘 때는 양발 신고 잡니다. 네. 넷플릭스 님께서 "아니 어떻게 저런 닉네임을 받으셨죠?" 굉장히 일찍 받으셨나 봐요. 고등학생 딸이 몸에 땀이 나도 손발은 정말 송장처럼 너무 차갑다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약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뒤에서 쪼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님께서는 시누이가 수족냉증이라고 진짜 수족냉증은 12%가 유병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 분을 만나면 1분 이상은 수족냉증이 있는 거죠. 다리에 쥐도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흡연이 엄청 많은 영향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흡연을 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30분 안에는 혈압 재지 말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흡연을 하면 곧장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넓었다가 요렇게 좁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덜 되게 되니까 손끝 발끝에 있는 혈관들이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덜 돼서 손끝 발끝이 차가워질 수 있고요. 또 흡연을 오래 하시다 보면 수축뿐만이 아니라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크가 껴 가지고 단면이 원래 이렇게 넓었다가 단면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요런 상태에서 담배를 한 대 더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겠죠. 그럼 그 순간 손 발로 가는 혈관이 혈액순환이 덜 되게 되기 때문에 흡연도 역시 손 발을 차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땀이 나서 축축해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역시 우리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또 역시 손발이 찬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손발이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막 굉장히 땀이 나면서 차가우면서 식은땀이 예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손이 축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도 '나는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최소한 2번은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초음파를 해 보면 갑상선염이 앓고 지나간 흔적이 제 갑상선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추우면 '아 이거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 아니야? 몸도 뭐 피곤하고.' 하면 검사를 해 봤는데 정상이고 검사를 해 봤는데 정상이고 한 그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 내의 대사를 조절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땔감들을 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저하돼서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엄청 추위를 탑니다. 물론 이때는 추위만 타는 게 아니라 탈모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피곤한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현대인 중에서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으니깐요. 그리고 체중이 특별히 찔 이유도 없는데 찐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체중도 역시 모든 분들이 대부분 한 60cc까지는 거슬 느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딱 증상으로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항진증은 증상으로 알기가 쉬운데 저하증은 알기가 어려워서 의심되면 이제 혈액 검사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 보는 게 답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손발이 차가울 수 있냐면요. 당뇨가 오래된 경우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당뇨로 인해서 신경 기능이 망가져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오게 되면은 손발에 차가운 느낌, 감각이 좀 떨어지는 느낌, 따끔따끔한 느낌, 화끈화끈한 느낌 이런 감각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병증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혈관 자체에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은 손끝 발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충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손끝 발끝 또는 손발이 차가운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당뇨가 오래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혈관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져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부님들의 질환이라고 하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혈관도 오고요. 이렇게 밑에서 신경도 지나오고요. 그다음에 근육이랑 인대도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가잖아요, 손목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정적인 이렇게 인대가 마치 그 팔찌하듯이 요쪽에 반 정도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거를 수근 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대가 있는 거죠. 두께가 한 1-2cm 정도 되는 두께가 요렇게 있고 횡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 안에 구조물이 막 들어가는데 구조물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인대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을 되게 많이 쓰다 보면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이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 인대 때문에 이 구조물들이 눌리게 되는데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신경의 지배하는 손가락 4개, 이 앞에 4개 손가락이
시리고 차갑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주부님들한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통통하시면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인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많고, 또 당뇨 있는 분들한테 많은 증상입니다. 그럴 경우에 인제 심한 경우에는 요게 빡빡하지 않도록 수술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좌우하는 게 이 4 개의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5 번째 손가락은 별다른 증상이 없고, 이 앞에 4 개의 손가락에 증상이 생기게 되고, 보통 오른쪽 왼쪽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수근관 증후군이 생긴 그쪽만 불편한 이상 감각 증상이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증상은 특징적으로 밤에 잘 때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인제 일어나면 여기 부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진단이 되면은 심한 경우 수술을 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소염 진통 이제 하고 손목을 많이 쓰지 않도록 교육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쪼끔 더 이제 무서운 질환으로는 말초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끝과, 그러니까 발과 손은 내 심장에서 가장 멀고 또 가장 얇잖아요, 혈관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발끝 그다음에 손끝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리가 인제 팔보다 더 멀고 더 길이기도 더 길기 때문에 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죠. 이렇게 넓은 공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좁아진 혈관 밑에 쪽에 혈액순환이 덜 되게 되니까 만져보면은 차갑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뭐 하얘지기도 하지만 펄해지기도 하고 빨개지기도 하고, 심하면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손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면은 그 순간에는 혈액이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여러분이 오래 꾸그리고 앉아 있다가 다리를 펴면 엄청 저린 것 같은 그런 저린 증상이 어 막힌 혈관 밑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리에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리에서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손에 말초혈관 질환이 와서 그다음에 손과 발이 되게 시린 느낌, 추운 느낌, 이런 감각 이상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 변화뿐만이 아니라요, 이 부분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부분의 근육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다 보면은 털도 좀 잘 자라 털이 굉장히 약하고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런 질환들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봐야 되는 질환인데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인제 만나 본 그 손발이 차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재치동 김소환 선생님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추우나 더우나 36.5 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거 생겨서 항상 여름 되면은 일사병, 열사병으로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런 뉴스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한 우리 몸의 기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약간 더워져요. 더워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 중추가 뇌관에 있거든요. 체온 중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체온 중추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시그널을 보내서 이 피부로 가는, 그러니까 말초 피부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요렇게 동맥이 이렇게 확장돼서 넓어져 있다가 그럼 일로 별로 열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추워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리로 열이 잘 나가지 않게 되죠. 나가지 않게 돼서 피부로 열 손실이 가지 않도록 피부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시상하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온몸의 근육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근육이 잘잘하게 떨리게 합니다. 그럼 떨리는 동안 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굉장히 추워지게 되면은 뇌하수체로 가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이 호르몬은 갑상선으로 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가서 세포에 가서 땔감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의 혈관을 수축을 시켜 가지고 열이 바깥으로 뺏겨지는 것을 줄이는 그런 기전과 그다음에 근육이 떨려 가지고 열을 발산시키는 건가 세포 공장을 돌려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열이 방출되는 걸 감소시키는 거랑 열이 만들어지는 걸 증가되는 걸 요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근육 떨림도 잘 못하고 내 세포에서 땔감을 떼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체온을 36.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더 할 수 있는 거는 피부로 가는 혈관을 더 바싹 수축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발로 가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데 그 차가워지는 것을 좀 줄이려면 요 요걸로 하는 체온 조절보다 요걸로 하는 체온 조절이 훨씬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부혈관을 수축시켜 갖고 손발을 차갑게 만들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걸 우리 몸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근육이 잘 떨리려면은 사실 근육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체온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우리 몸을 36.5 도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열을 만드는 거의 20%를 근육이 담당하지만 근육이 움직이고 있을 땐 거의 80 내지 90%를 근육이 담당해요. 그런데 굉장히 근육이 없는 분이라면 근육을 떨어 가지고 체온을 만들어내는 거를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포에서 에너지를 태워 가지고 땔감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효율이 좀 잘 돌아가는 분이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근육이 양이 많고 근육이 좋으려면은 이분은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야 되고 세포가 산소 같은 거를 받아들이고 땔감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에너지를 잘 만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을 좀 해 주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열 생성량이 내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충분해서 내 손과 발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지 않으려면은 나는 평상시에 근육량도 어느 정도 되고 근육 기능도 어느 정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해 주시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추위에 노출이 돼도 손과 발의 혈관이 많이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이 너무 차가운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체온 가장 많이 보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내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쪼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되게 민감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쪼끔 마르신 분들, 근육량이 되게 적으신 분들, 운동량이 쪼끔 적으신 분들 그리고 쪼끔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손발이 너무 차고 시리다."라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사실은 인제 진료실이 제가 일하는 진료실이 지하 2 층이에요. 지하 2 층이라서 여름에도 너무 덥고 겨울에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있는데 에어컨을 한 22도 정도 맞춰 놓고 틀면은요 저도 막 소음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진료를 할 때 그 병원에 가면 의료인들이 끼는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걸 항상 거의 뭐 프로텍션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손발이 좀 따뜻해지려면 내가 내 몸을 좀 데피는 운동을 좀 하는 게 그리고 좀 근육량을 늘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사실 손발이 찬 증상이 너무 계속 심해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손발 찬 게 대부분은 양성 질환이라서 치료가 필요 없지만 일부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꼭 받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별다른 의심되는 원인이 없을 때면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음식도 잘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른 분들이라면 체중을 1-2 킬로만 늘려도 사실 체중을 늘리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체중을 늘리면 다들 지방으로 가잖아요.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단열 역할을 해서 훨씬 덜 추위를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덜 추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올려주신 거 잠깐 보면은 김명장님께서 혈압약 먹는데 레이노 현상이 집게 손가락 특히 추우면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네, 그 드시는 혈압약을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왕 좀 정말 제가 한 3분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베타 차단제 때문에 레이노 현상이 있었던 분들을 약만 바꾸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네. 미드님께서는 손은 괜찮은데 발이 시렵다고.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털 실내화 신고 생활한다고. 네. 그 주무실 때도 사실 수면 양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수면 양발 신고 주무시면 자다가 땀이 나가지고 더 춥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얇은 양발로 바꿔서 신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발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방법도 있죠. 양발 두꺼운 양발 신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상황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이건 어떤 질환병이 아니기 때문에 같지 않아서 나한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좋았던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한겨울에는 히터를 사용합니다. 전기담요를 사용하는데 제가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켜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윤희님께서는 시누이분이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 다리에 쥐도 많이 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답을 정리해서 드리긴 했는데, 시누이분께서 근육량이 적으시고 근력 운동도 안 하고 유산소도 안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근력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면 훨씬 우리 몸의 냉증은 되게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거는 이유가 되게는 많지만 사실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사 이상으로 우리 몸의 전해질이 안 맞는다, 뭐 마그네슘 부족하다 그렇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는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허리에서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뭐 가장 먼저 가장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다리 근육 마사지 해주시고 마그네슘 한번 드셔보시는 거 먼저 쉽게 셀프로 해보실 수 있고 안 되면은 이제 혹시 다른데 눌리지는 않는가 뭐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슬동장님께서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고 만약에 손발이 차가운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굳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비슷한 정도로 뭐 몇 년, 몇십 년 있다 하면은 특별한 정말 어떤 질환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은 나의 체온 조절하는 기전이 특이하게 돼 있거나 또는 체온하는 기전이 조금 기능을 잘 못하거나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지 또는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좀 추워서 장갑 끼고 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얘지고 펄해지고 이런 정도면 되게 심한 정도잖아요. 그런 정도인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진행을 하는지를 보고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발은 정말 송장처럼 너무 차갑다고 병원을 가도 뚜렷한 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서 아마 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는 없는지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수족냉증이 나이 들어서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따님께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 또 체질이 변하면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없다는 거 확인했다면 추위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거랑 고등학생 딸이니까 운동하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학업이 끝나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요즘 애들 근력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PT를 끊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운동도 젊었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수러스님께서는 평소에도 손발이 차가운데 겨울이 되면 너무 시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단순 체질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이나 신경에 이상이 있는 신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상생활에 힘들 정도라고 한다면 요 정도 되면은 한번 요거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장갑을 끼고 다닌다거나 추위에 노출을 안 한다거나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안 된다면 그거는 심한 정도의 수족냉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수족냉증이 있다고 갑니다. 그럼 뭐 류마티스 질환은 없는지 보고 뭐 혈관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거 봐요. 보고기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 정도라면 병원을 가셔 갖고 심각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는 수족냉증을 조금 좋게 해 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원 찬칭님께서 "손발이 차가운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다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생긴 게 아니고 내 체온 조절 기전에 의해서 이게 좀 잘 작동을 안 해서 생긴 거라면 일상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혈관이 막혀 가지고 수족냉증이 온 거는 당연히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혈관이 수축돼서 오는 거, 그것도 뭐 레이노이드 병 아니고 그냥 내 체온 조절 기전상의 특수성으로 혈관이 수축이 돼 갖고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합병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바나님께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이나 한약, 비타민 같은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는 기전에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랑 내가 평상시에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으로 에너지 만드는 기전을 잘 연습시켜 놨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음식으로는 당연히 뜨거운 음식 먹으면 막 땀 막 나면서 더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극을 해 가지고 체온을 올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인제 혹시 평상시에 인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쪼끔 마르시고 근육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편식하시고 이런 분들, 또 입이 짧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내 대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 정도는 좀 드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제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거를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혈액순환 개선제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정말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수족냉증이 있으면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인제 사용을 해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튤린께 튤 튤리 네. 소미 아빠님께서 먼저 50대 중반이라고 하셨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예방 접종하셔야죠. 이거는 필수 예방 접종이에요. 그래서 10 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파상풍만 맞으면 다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 애들 아빠도 어디 놀러 가 갖고 못에 찔렸어요. 못에 찔리면은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아 놓은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요 찔린 거에 대해서 염증 생기지 말라고 항생제만 드시면 되는데 예방 접종 안 하면 항독소도 맞아야지 그때 또 파상풍 예방 접종 해야 되거든요. 살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러분이 후진국으로 여행 가셨을 때 그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 접종 받으셔야 되고 디프테리아는 뭐 1 년에 1-2 케이스 거의 잘 생기지 않아요. 근데 파상풍은 그래도 생기는 병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백일해가 또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일해에 의한 영아 사망도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백일해 예방 접종도 필요하기 때문에 10 년에 한 번씩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으시면 디프테리아, 백일해까지 덤으로 예방이 됩니다. 제가 또 안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성인 예방 접종이라서 제가 인제 다음번 9 번째 하고 10 번째는 Q&A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튤린 님께서는 사무직이다 보니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싶은데 생활 습관 중에 특히 피하거나 조심해야 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너무 손이 시려워서 여름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참 네. 아마 근육은 적으실 거고 신체 활동도 적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두껍게 입고 계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고 에어컨 바람이 가능한 나한테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데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오래 앉아 있는 게 건강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인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진료를 하면 보통 한 진료실에 8 시에 들어가서 12 시에 4 시간을 앉아 있잖아요. 그 중간에 화장실을 한 번은 가게 되거든요. 일어나면은 스마트워치가 "되게 잘했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 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좋아서 사실 인제 1-2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날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계단을 쪼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3-4 층이라도 자기 층에 있지 않는 화장실을 좀 이용을 하시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도 하시면서 다리 움직이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다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있지 않도록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위나 더위는 피하는 게 답이지요. 네. 그다음에 자몽 허니 블랙티. 예, 티 이름 허니 블랙티면 되게 맛있겠네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손발이 이렇게 차갑고 저린 느낌까지 드는데 추가로 받아봐야 할 검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혈관 보는 과를 가시거나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면 돼요. 가면은 기본적인 류마티스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해줍니다. 하고 이제 필요하면은 다른 과로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일상에 지장이 있을 만큼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가면은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가면 류마티스 쪽 검사를 많이 할 거고 혈관 쪽을 가면 혈관이 막혔는지 검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쪽 검사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를 먼저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의학과를 먼저 가시는 것도 이렇게 방향을 어느 쪽으로 환자가 가야 될지 정리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닉네임이 엄청 어렵습니다. DHK님께서 42세 남자인데 손발이 차가운 지 10년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최근 손바닥이 노란 걸 발견했어요. 눈이나 소변색은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떤 검사부터 해야 될까요? 순남배는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손바닥이 노랗다고 오신 분들 제가 경험한 거를 보면은 일단 뭐 베타카로틴이 많이 된 고구마라든가 귤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손바닥이 노래갖고 오신 눈은 이제 정상이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오신 분은 손바닥이 노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이 있었어요. 빈혈이 있으니까 혈색소에 의한 빨간 색깔은 없어지고 피부에 의한 노란 색깔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손발이 차갑습니다. 혈액이 아무리 많이 가도 혈액 안에 들어있는 게 많지 않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이 노랗다고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일반 혈액 검사라 그래서 빈혈이나 염증 세포 있는지 보는 검사랑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하니까 그런 기본 검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지를 아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님께서 수족 냉증에 기넥신이 도움이 되냐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넥신은 혈액순환 개선제잖아요.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너무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쓰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 너무너무 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내 체온 지키는 방법 지키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봄날님께서 췌장 확장증이라는 병이 무엇이냐고. 췌장에 이제 췌관이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췌간에 어느 부분이 확장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더 두꺼워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 수술이나 시술 때문에 넓어졌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관이 늘어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 어딘가에 막은 게 있어서 막으면 지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췌장에서 만들어진 효소들이. 그러니까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확장이 되면 사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영상의학과 검사를 하면 거기에 판독지가 나와요. 그 판독지에 넓어져 있는데 이 넓어진 게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넓어진 것 같다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무슨 검사 뭐 췌장 MRI를 찍으세요. 아니면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넓어지기도 하고 질병에 의해서 넓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라면 그 검진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 상담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가서 조금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늘바람기님께서 손발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 말초신경병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나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은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안 보내기 때문에 이상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게 시리고 차갑고 어떤 분은 화끈거리기도 하지만 또 차가운 감각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뭐 당뇨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비타민 B12 결핍 같은 게 있는 영양결핍으로 그런 것 때문에 손발냉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과관계는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영숙님께서 제가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면역력에 좋은 거 알려주세요. 그, 어, 삼시세끼 식사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면역 비타민이면 비타민 D니까 비타민 D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항상 마스크를 낍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탈 때, 백화점, 뭐 이렇게 시장,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위생이거든요. 일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손에 묻혀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는 거라서 손 자주 씻는 거랑 마스크 사용 권유드립니다. 요즘 지하철에 요즘 여름에 감기 없지 않아요. 요즘 감기 환자 꽤 있거든요. 여름에 또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건강 식사 지키기, 비타민 D 드시기 요 정도. 네. 그다음에 공주님께서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혈액순환을 확실히 도와주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걷기만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근력 운동하세요. 네, 근력 운동하시면 확실히 좋아지십니다. 오늘 뭐 먹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전 진짜 주말에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오늘은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매번 뭘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식습관이 손발에 차가운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어? 당연하죠. 따뜻한 차를 드시면 당연히 신부초원이 따뜻해지니까 이 신부체온으로 굳이 혈액을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손발로 갈 혈액이 많아져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근데 하기가 어려운데 나한테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족하지 않게 들어가야 되니까 양도 넘치지가 않고 질도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식사를 하루에 3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 있으면 그게 내 대사 속도를 떨어뜨려서 또 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웰 밸런스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말로는 쉽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주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차가운 음식 드시면 엄청 춥지 않으세요? 저는 왜 장 정결할 때 쓰는 약들 있잖아요. 한 2-3리터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먹으면 장 정결이 잘 안 되니까 물을 그리고 되게 차갑게 해서 한 1-2리터 먹더니 완전히 오들오들 떤 경험이 있어요. 차가운 거 먹으면은 신부체온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음식, 미지근한 물 드시면은 훨씬 체온 조절에는 도움이 되고 내 몸에 갖는 스트레스도 적기는 합니다. 뭐 젊은 친구들은 한겨울에도 먹잖아요. 근데 저도 이상한 게 우리 애들이 양발도 안 씻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근처에 메가커피도 있고 메머드 커피도 있거든요.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 냉커피 사 와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그게 진짜 이상했는데 저도 걔네들이랑 같이 먹다가 보니까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아이스 라떼를 먹는데 디카페인 아이스 라떼 그거를 제가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조금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먹습니다. 오다가는 추워서 못 먹어요. 동원 찬춘님께서 손발이 찬 게 오래되면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큰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예방 차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려요. 손발이 차서 동맥경화나 심장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팔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면 손발이 찰 수는 있어요. 동원 창치님께서 내가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자가 되게 많다. 내가 담배를 피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우리 집안에 가정력도 있다. 그리고 손발이 차다 하면은 내 팔다리 혈관, 특히 이제 다리부터 많이 오니까 다리 혈관에 동맥경화는 없는지를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냥 찬 거겠죠. 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아니고 내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전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크리스님께서는 42세 여성인데 걷기 운동을 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고 왜 그럴까요? 손발도 찬 편이에요. 걷기가요, 운동이 게을러서 그래요. 걷기 말고 뛰어보세요. 그럼 몸이 뜨거워집니다. 아니면 숨찰 만큼 사이클을 타시고 걷기를 꼭 내가 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요즘에는
마치 경보같이 그런 조깅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이렇게 발을 떼지 않으면서 되게 빨리 하는 그 조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살 빼오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내 대사를 자극할 만큼 운동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근력 운동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미짱님께서 "손발이 차고 저림도 심한데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닙니다." 네. 뇌졸중 전조 증상은 이렇게 오지 않아요. 한쪽만 오면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세 증상이 몇 분 안에 괜찮아져야죠. 근데 차고 저림은 꽤 상당 기간 오래 진행된 것 같아서 발바닥을 꾹꾹 눌러줘야 뭐가 시원하고 순환되는 것 같아요. 손발이 항상 얼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근육이 부족하거나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근육이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걷기 정도만 하시면서 땀 나고 숨 찰 만큼 유산소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조금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운동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왔다님께서는 급질문인데 팔을 손으로 만져보면 언젠가부터 뜨겁고 따갑듯이 열감이 있다고 할까요? 팔을 손으로 만져보면은 팔이 따가운가요? 근데 열감이 있으시다고? 한쪽 부분만 빨갛게 되면서 열감이 있으면은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쪽 팔에서 팔이 다 그러신가요? 한쪽만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인제 차가워지는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발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영어로는 생각이 에리스로페디아 족부 홍반증 뭐 그렇게 또 반대로 손과 발이 너무 뜨거워져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항상 발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에리스로페디아 한국말로 네. 발이 굉장히 차가운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잠을 못 주무시니까 어떤 분은 이불에 차가운 얼음에다가 발을 대시는 분도 있으세요. 한국어. 요즘에는 이렇게 또 AI가 다 알려준답니다. 네. 얘가 잘 모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기한 거랑 반대로 손발이 굉장히 그쪽으로 인제 거기도 또 혈액순환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저기 9시 47 분이고 또 어 양쪽 다 그렇다고 하시고 피부는 이상이 없고 차가운 물을 대면 시원하다고. 글쎄요. 요거는 정말 진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가셔 가지고 한번 봐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더 확인을 해야 될 질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네 웃고 떠들고 하는 사이에 벌써 9시 48 분이 됐습니다. 제 뒤에는 또 희진 씨가 여러분한테 좋은 노래를 선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더위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피해 계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사실 새로운 걸 알았는데 에어컨을 계속 키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켜 갖고 실내 온도를 낮춰 놓은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꾸니까 되게 춥지도 않으면서 또 추우면 이제 또 저도 손 추워 주고 막 추운 느낌이 들잖아요. 제습 모드로 바꿔 놓으니까 전기도 많이 안 든다 그러고 또 굉장히 실내가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에 선풍기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그런 선풍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시고 너무 더울 때는 나다니시지 마시고 피해 있는 게 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가 있으면서 땡볕에 나가 있으면서 건강하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엘리트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같은 날들은. 그래서 여름 잘 피해서 건강하게 한여름 나시길
네. 빌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